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이 개봉했습니다. 2019년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돌아온 신작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의 침체 상황 속에서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 가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키 17은 자본주의의 모순, 특히 노동자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현실에 대해 주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런 주류적인 평가와 조금 다른 퀴어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작품 미키 17을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케네스 마샬은 영화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입니다. 케네스 마샬은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무식한 지도자 캐릭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선거에서 연이어 낙선한 정치인이라는 컨셉, 트럼프의 화법을 연상케 하는 연기 등 전세계 각지의 극우 정치가들을 모델로 한 캐릭터였죠. 그러나 케네스 마샬은 단순히 극우 독재자라고만 정의 내려질 수는 없는 캐릭터입니다. 케네스 마샬은 다름없는 서구의 지배적인 남성성을 표상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케네스 마샬은 중년, 남성, 백인, 기혼자, 기독교인 등 서구에서 그동안 주류적으로 여겨져 왔던 여러 정체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작중의 중요한 장면은 케네스와 그의 아내 일자가 미키 그리고 카이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미키를 생체 실험하는 것으로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월한 백인 여성 카이에게 순백이 혈통을 강조하며 출산 기계가 그대로 강요합니다. 그 와중에 미키는 성장제가 들어간 배양육을 먹고 구토하고요. 이 장면은 무엇을 은유할까요? 미키를 향해 환대하는 척하면서 생체 실험하는 케네스 함장의 잔혹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미키에게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 카이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케네스는 작중에서 지속적으로 씨 뿌리기를 강조합니다. 아이를 낳는 성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카이에게 강요하죠. 케네스가 순백이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성관계가 스스로의 우월한 정체성, 즉 백인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것 이외의 의미를 갖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그에게 있어 우월한 것은 백인 남성이라는 주류적인 정체성인 것이며 카이와 같은 여성들은 그것을 출산으로 재생산할 인형이나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봉준호 감독은 케네스 함장이 하는 생체 실험이나 카이에게 하는 출산 강요나 다르지 않다고 은유한 것입니다. 케네스 함장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남아 선호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류적인 남성성이 출산을 오로지 남성성을 재생산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케네스 함장은 작중에서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배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히틀러는 유대인을 탄압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권력을 휘둘렀죠. 마찬가지로 케네스 함장은 여성을 출산기계로 격화시킴으로써 남성성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일어나는 권력을 통한 성비위 사건을 보자면 강간이란 것은 결국 권력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즉 출산을 반드시 전제하는 수직적인 성관계야말로 남성성 권력의 반영이며 홀로코스트나 강간과 같은 남성성의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케네스 함장이라는 캐릭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케네스 마샬과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는 미키와 나샤, 카이입니다. 케네스가 주류적인 캐릭터를 대표하는 캐릭터이듯 이 캐릭터는 소수적 젠더를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별로 뜯어가면서 분석해보도록 하죠. 미키도 케네스 마샬과 같은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주류적인 남성성을 대표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키에게는 케네스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미키가 복제된 생명체라는 점입니다. 케네스와 일자는 미키를 가짜 생명체, 열등한 복제품으로 여기며 천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키에게 죽는 감정이 어떠냐고 물어보며 그를 깔보죠. 미키는 이렇듯 생물학적으로 무능하며 열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남성과 남성성은 1대1로 매칭되지 않습니다. 남성성은 우월하고 강인하며 과시적인 케네스와 같은 캐릭터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반면 남성성에서 탈락한 연약한 이들은 소수 남성성이 됩니다. 특히 생물학적으로 남성성에서 탈락하는 존재들이 예컨대 트랜스젠더나 게이 남성과 같은 성소수자들은 여성보다도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키는 남성성에서 탈락한 남성, 즉 퀴어 남성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샤는 어떨까요? 나샤는 우수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경찰관, 소방관, 의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함선에서 높은 지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샤의 소수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나샤가 흑인 여성이라는 것이죠. 케네스는 카이를 우월한 여성으로 간주하며 그에게 출산을 강요하죠. 왜 나샤가 아니라 카이에게 출산을 강요했을까요? 나샤가 흑인으로 열등한 인종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나샤와 미키가 서로 연인관계로 등장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소수 남성과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미키라는 캐릭터가 소수자성을 토대로 그와 다른 소수적 정체성을 가진 흑인 여성 나샤와 연대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백인 여성인 카이가 주류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카이는 그의 여자친구를 사고로 잃고 슬퍼하죠. 그의 방에는 그 친구가 단순한 친구가 아닌 연인 사이임을 알려주는 여러 사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는 백인 여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소수자,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캐릭터인 것입니다. 카이에게 케네스가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더욱 잔혹한 장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카이가 가진 정체성을 무시하고 남성성을 주입해 그에게 특별한 성 역할을 불어넣는 것이죠. 반대로 카이가 레즈비언을 상징하는 캐릭터임에도 미키에게 갑작스럽게 플러팅을 하는 것은 주류성에 의해 휘둘리는 소수자들 간의 연대를 암시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키와 나샤, 카이라는 세 캐릭터는 각자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케네스라는 주류성에 의해서 배제되고자 하는 소수자성을 강하게 대표하죠. 그렇기에 그들은 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중에는 크리퍼라는 또 다른 생명체도 등장합니다. 크리퍼는 공벌레처럼 생긴 외계 생명체로 미키가 이주할 니프레임 행성의 원주민인데요. 크리퍼는 위 세 등장인물과 달리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미키는 크리퍼와 연대하여 케네스를 몰아냅니다. 그렇다면 크리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크리퍼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름으로 불리울 수 없었던 자를, 즉 이른바 서발턴을 상징합니다. 인도의 페미니즘 철학자 가야트리 스피박은 서발턴이라는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그에 져서 서발턴을 말할 수 있는가에서 스피박은 서발턴을 착취계급도 아니지만 피착취계급의 당론에도 명확히 편입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고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소수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자본가들은 착취자이고 그에 반해서 백인 노동자들은 피착취자들이죠.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나 성소수자들 혹은 흑인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수백 년간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퍼 역시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크리퍼라는 이름은 케네스 함장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소름 끼치는 것들이라는 뜻이죠. 크리퍼라는 이름조차 사실 주류적인 것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성성이나 퀴어성 역시 주류 남성성에 의해서 부여받은 정체성인데, 여성이 출산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여성을 임신시키기에 능력이 부족한 남성은 남성성에서 탈락한다는 등 고정적으로 생각되어 왔던 성별 정체성 역시 주류 남성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서발턴인 크리퍼와 퀴어 남성, 흑인 여성, 퀴어 여성 등이 같은 소수성을 공유하는 것이고, 주류 남성성에 의해 억압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조차 남성성에 의해서 오역되었으며 익스텐더블, 크리퍼 등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어가 남성성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후반부에서 과학자 도로시가 만들어낸 번역기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번역기는 인간의 말을 외계어로 통역하고 외계어를 인간의 말로 통역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말할 수 없었던 소수자 인간과 외계 생명체는 서로 소통하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남성성에 의해서만 규정받았던 서로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수평적으로 교류하며 다시 말해 연대하는 것이죠. 그들은 연대를 통해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립합니다. 더 멋진 표현으로 말하자면 남성성의 언어로 오역된 그들의 정체성은 주체성의 언어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언어를 통해서 정화되는 것이죠. 봉준호의 영화는 자기 발전적입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다룬 권력자들의 위선은 설국열차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고, 설국열차의 계급의식은 기생충이 구별짓기로 발전했습니다. 미키 17의 주제의식은 괴물의 그것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영화 괴물에서 괴물은 알 수 없는 것, 특히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체제의 부산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괴물은 사실 그 괴물이 자체라기보다도 그 괴물을 만든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봉준호는 이 괴물의 개념을 미키 17에서 더 발전시켰습니다. 영화 괴물에서 시스템이 괴물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냈다면 미키 17에서는 주류 남성성이라는 거대한 체계가 크리퍼라는 외계 생명체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영화 괴물에서 괴물과 인간은 상호 적대적이었으며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괴물은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폭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의 확장성을 은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미키 17에서 극복되는데, 미키 17은 체제가 만들어냈고 이해할 수 없었으며 말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소수성들이 연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소통하고 발전하면서 다수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봉준호 감독은 사회 모순을 폭로하는 방식을 스스로 발전시켰는데, 괴물에서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과 상대하는 것이었고, 마더에서는 그것이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었고, 기생충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계급적 차이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등 비관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처음으로 그러한 사회적 모순을 뛰어넘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즉 어떻게 소수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비해서 훨씬 진일보하고 낙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미키 17의 남성성과 소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영화는 그 자체로서만 보아서는 안되고 현실에 적용해서 볼 수도 있어야겠죠. 이는 오늘날의 정치에도 통용되는 것일 텐데, 이태원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서로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자신감을 얻는다던가, 성소수자들이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하는 것, 혹은 동덕여자대학교 시위에 노동조합이 연대하는 것 등 주류적인 남성성에 의해 억압받는 각종 소수성과 여성성적 정체성이 서로 연대함에 따라 서로를 정화하고 주류 남성성을 전복하는 소수성의 전선을 구축합니다. 이런 모습은 봉준호의 영화에서 외계 생명체와 소수적인 인간이 소통을 통해서 재현되고, 또 소수적인 인간끼리의 연대를 통해서도 재현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소수자들의 연대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미키 17이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